영하 30도. 러시아 북극권에 버려진 군사시설에서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떨리지도 않더군요. 사흘째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였습니다. 아,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구나. 평양에서 시작해 두만강을 건너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9,000km를 달려왔는데 결국 북극의 얼음 속에서 끝나는구나.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저는 17살이었고 제64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금메달이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수백 명의 참가자와 각국 대표단이 내뿜는 열기가 강당을 가득 채웠지만 제 등 뒤로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바로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보위부, 지도원 동무 때문이었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조선의 수학 영재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쟁취하였습니다. 단장 선생님이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외워둔 멘트를 읊었습니다. 이 영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립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강당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며 보았던 부쿠레슈티의 거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굶주림과 범죄가 들끓는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본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활기찼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며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그들이 손에 든 작은 기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도원 동무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호텔 복도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뀔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피부에 닿은 서늘한 밤 공기는 제가 평양에서 맡아본 그 어떤 공기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 골목 안쪽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전 세계와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곳. 북한에서는 오직 상위 0.1%만이, 그것도 철저한 감시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수염난 아저씨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 행색이 묘했겠죠. 평양 최고의 영재 학교, 교복을 입은 동양 소년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껴두었던 달러를 내밀었습니다. One hour, please.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저는 한참 동안 마우스를 쥐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마침내 브라우저를 열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North Korea. 화면을 가득 채운 기사들과 영상들은 제가 17년 동안 믿어온 세상을 단번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고난의 행군.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 믿었던 곳은 사실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남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수백 배는 더 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쌀을 보내주고 있었다는 기사, 서울의 화려한 야경 사진, 그리고 탈북자들의 눈물 섞인 증언들.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몰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던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로 떠나기 전 제 손목에 당신의 낡은 시계를 채워주며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던 걸까요? 저는 황급히 검색 기록을 지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부쿠레슈티의 새벽은 평양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품속에서 금메달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영광의 상징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 메달이 나를 옥죄는 황금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잠든 지도원 동무 곁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메달이 족쇄가 아닌 열쇠가 되게 하겠다고. 이 나라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출구를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종훈아, 일어나라. 평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단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충성스러운 수학 영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거대한 반역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축하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변수를 뒤바꿔 놓을 끔찍한 비극이 이미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서늘한 그림자가 아버지의 서재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양순환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가 루마니아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빛들은 환상이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공항 활주로 끝에는 붉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위대한 수령님 만세라는 구호가 적힌 거대한 판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전력난 때문인지 낮임에도 불구하고 퀭한 눈을 한 평양 시민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종훈아, 우리 아들 왔구나. 마중 나온 어머니는 제 목에 걸린 금메달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는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짧게 한번 두드려 주시고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평양의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본 인터넷 속의 세상과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차갑고 경직된 도시 사이의 괴리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금메달은 거실 가장 높은 곳에 놓였지만 그것은 저에게 축하가 아닌 감시의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 등교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축하 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의 지도원 동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종훈 동무, 자네는 이제 공화국의 영웅이야. 하지만 영웅일수록 주변을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이지. 요즘 리재성 교수 아버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있네. 자네가 아들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닌가? 아버지가 밤에 무슨 책을 보는지, 누굴 만나는지 당에 보고하게. 그게 자네 충성을 증명하는 길이야. 아들에게 아버지를 밀고 하라는 명령.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원 동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그저 제가 너무 긴장한 탓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을 보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지도원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엎드려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낡은 단파 라디오의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리며 귀를 바짝 대고 계셨습니다. 치익, 치익하는 잡음 사이로 맑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지도원 동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가족은 내일 아침이 오기도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가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문을 턱 하고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아버지가 전광석화처럼 라디오를 끄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확인하고는 길게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종훈이구나. 들어오너라. 문은 잠그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서랍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소련제, 물리법칙 책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속지는 겉장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몰래 구해온 학술지들과 그 사이사이에 깨알같이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종훈아, 너는 수학을 전공하니 이 수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복잡한 궤도, 계산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이 아니라 위성 지도와 지형 지물의 고도를 계산한 이동 경로의 수치들이었습니다.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력의 법칙은 평양이라고 해서 다르게 작용하지 않고 빛의 속도는 이 땅에서도 바깥 세상에서도 일정하지. 하지만 이 나라는 그 보편적인 진리조차 수령님의 은덕이라 가르친다. 나는 과학자로서 그 거짓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가 루마니아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지도원이 너에게 나를 감시하라고 했지? 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니까. 종훈아, 아버지가 준비한 이 방정식을 잘 봐두거라. 이건 언젠가 내가 이 지옥을 빠져나갈 때 써야 할 유일한 해답이다. 아버지는 낡은 시베리아 지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도에는 붉은 펜으로 아주 가느다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중국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북극해로 향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우회로였습니다. 왜 이 길입니까? 너무 멉니다, 아버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단거리가 반드시 최선의 해는 아니다. 보위부의 예측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검거, 확률을 0%로 수렴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지. 종훈아, 너는 금메달을 땄다. 그건 당이 너를 감시하는 족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합법적으로 국경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는 통행증이 되기도 할 거다. 아버지는 당신의 손목에서 낡은 소련제, 시계를 풀어 제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계는 낡아서 자주 멈춘다. 하지만 그 멈춘 순간의 숫자가 내 인생을 구할 좌표가 될 날이 올 거다. 명심해라. 절대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내 머릿속의 계산, 결과만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와 함께 밤을 새우며 그 지도에 담긴 지형지물과 경비대의 순찰 주기를 머릿속에 통째로 암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가장 위험하고도 애절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평양 시내에 대대적인 검열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칼날은 마침내 우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리재성 동무, 중앙당의 명령이다, 나오라. 거실로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의 구두발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입술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그 눈빛은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고 서재의 책들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요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 차인 아버지의 시계가 째깍 소리를 내며 멈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되기 직전 그 라디오와 지도를 서재 깊숙한 비밀 금고에 숨기셨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제가 푼 올림피아드 마지막 문제의 정답으로 설정해 두셨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그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설계한 그 미친 경로를 직접 증명하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신 뒤
우리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휘젓고 간 서재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지식의 파편들로 처참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올림피아드 금메달만이 이 비극을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학교 게시판에는 제 이름 옆에 붉은색 글씨로 반동의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공화국의 보배라 칭송하던 담임 선생은 이제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저를 향해 침을 뱉었고, 반역자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인민반장이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종훈이 있나? 오늘 대동강변에서 대대적인 사상투쟁회의가 있다. 이재성 동무의 죄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집행할 예정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 그것은 공개 처형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옮겨드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대동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목에 채워진 아버지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변 공터에는 이미 수천 명의 평양 시민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확성기에서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선전 구호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단상 위에는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보위부 간부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사이 아버지는 몰라보게 수척해지셨고, 흰 셔츠 곳곳에는 고문의 흔적인 듯 붉은 핏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 숨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재성은 미제의 사상을 추종하고 신성한 공화국의 과학 기술을 배신한 대역죄인이다. 선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는 아버지가 몰래 듣던 라디오와 제가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그 메모리 카드를 증거물이라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 그 메모리 카드. 아버지는 끝내 제가 그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 저를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집행하라.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소총을 든 병사 셋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는 기괴한 의무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대동강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하얀 모래사장 위로 선명한 선혈이 번져나갔습니다.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반동을 처단했다며 박수를 쳤고, 저는 그 광기 어린 박수 소리 속에서 영혼이 조각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형이 끝난 뒤 보위부 요원들은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낡은 주머니 하나를 제 발밑에 던져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이 빠진 안경 한쪽과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시던 낡은 만년필, 그리고 제가 드렸던 손목시계의 줄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강변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그 방정식을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분명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드 금메달은 구석에 처박아 두었고 집 안에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연극을 했습니다. 그놈의 라디오가 뭐라고. 우리 가족을 다 망쳐놓았어. 집 밖까지 들리도록 소리치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도청하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보위부의 감시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천재였던 리종훈이 충격으로 머리가 돌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자 아버지가 각인해둔 미세한 숫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42.4503, 129.8274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최북단. 저는 그 좌표를 머릿속 지도에 대입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그곳을 찍으셨을까? 그곳은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지가 서재 금고에 남긴 마지막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올림피아드에서 풀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약간의 외화와 함께 아버지가 수십 년간 수집한 러시아 국경지대의 초소 교대 시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답을 풀 차례입니다. 저는 낡은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온성으로,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될 9,000km의 대장정,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지나 북극해의 무르만스크까지 가는 미친 경로. 이 길은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의 확률로 죽는 평양에 남느냐, 아니면 1%의 가능성을 믿고 지옥을 통과하느냐.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시계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여전히 시계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의 시계는 이미 탈출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차가운 어느 밤, 저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출장 강연에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어머니는 제 눈을 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옷깃을 여며주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것이 마지막 인사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어둠을 뚫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품 안에는 아버지의 좌표와 제 생명을 건 탈출 방정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평양역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배낭 안에는 공화국 영웅 리종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증명서와 메달이 들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탈출 지도와 약간의 외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창밖의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의 가식적인 불빛마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오직 기차 바퀴가 선로를 때리는 소리만이 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이, 학생, 어디 가는 길인가? 맞은편에 앉은 중년 사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폐인 연기는 이제 제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성군 청소년 학습소에 강연하러 갑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머니 속의 통행증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보위부 직인이 찍힌 제 증명서를 보자 사내는 금세 태도를 바꾸며 굽신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권력의 증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아버지가 시계 뒷면에 남긴 좌표가 가리키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칼바람이 제 뺨을 도려낼 듯 몰아쳤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기엔 아직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 지역을 서성거리며 아버지가 남긴 수치들을 현장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초소 간격 800m, 순찰 주기 45분, 조명 등의 회전각 120도. 제 머릿속에서 복잡한 기하학 공식들이 그려졌습니다. 초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각지대는 강물이 굽이치며 절벽을 끼고 도는 검은 바위 구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빨라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곳이라 경비대원들도 설마 이곳으로 건널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유체역학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수온과 유속을 계산했을 때 절벽 아래 바위 틈새에는 딛고 지나갈 수 있는 단단한 얼음 기둥이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었습니다. 결행의 날 새벽 2시, 아버지가 시계에 새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을 껴입고 배낭을 가슴팍에 바짝 조여맸습니다. 강변에 다다르자 멀리서 경비대의 탐조등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32. 탐조등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 내려갔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고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뼈를 에어내는 듯했습니다.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한복판에 섰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탐조등 불빛이 제가 있던 쪽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얼음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총구가 이쪽을 겨누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종훈아. 빛의 각도는 15도. 굴절률을 계산하면 저들은 얼음 위의 굴곡을 구별하지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바위처럼 보일 뿐이다.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5분 같은 1분이 흘렀습니다. 잘못 봤나 보군. 고라니 새끼였나? 병사의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반대편 기슭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땅을 짚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북한 땅에 초소 불빛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17년을 살았던 고향, 아버지가 잠드신 땅.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저에게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국경 근처에는 러시아 변방경비대뿐만 아니라 탈북자를 사냥하는 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숲길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꽁꽁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졌고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흘을 굶으며 걷던 끝에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교류하던 러시아인 물리학자 안드레이 박사의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전 소련 유학 시절 안드레이와 깊은 우정을 쌓았고 언젠가 아들을 보낼 테니 도와달라는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창고 문을 두드리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Who are you?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시계 뒷면의 각인을 확인하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꽉 쥐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리재성의 아들이구나. 세상에 그 먼 길을 수학 공식 하나로 건너왔단 말이냐? 안드레이가 건네준 뜨거운 보드카 한 잔에 몸의 냉기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종훈, 블라디보스토크는 위험하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탈북자들을 쥐잡듯 잡고 있어. 너처럼 유명한 녀석은 공항 근처에도 못 간다. 안드레이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에서 세웠던 그 미친 계획을 가리켰습니다. 너 정말 이 길로 갈 생각이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9,000km를 가야 해. 거기서 다시 북극해 무르만스크로. 그곳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다. 최단거리는 이미 막혔습니다. 보위부가 예상하지 못하는 경로.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안드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광기 어린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시베리아 횡단 열차 3등석 칸에 너를 태워주마. 거기서부터는 내 머리와 운명에 맡겨야 한다.
절대로 동양인임을 들키지 마라. 누군가 물으면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동자라고 해라. 다음날 새벽 저는 가짜 여권을 품에 안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마가 증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9,000km,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여정. 그 끝에 자유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절벽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주머니 속에 멈춘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방정식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북으로 더 차가운 어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 위로 저를 쫓는 보위부, 요원들의 서늘한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역의 플랫폼은 거대한 강철 짐승들이 내뿜는 증기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 박사가 구해준 낡은 코트를 걸치고 털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가짜 여권에 적힌 제 이름은 아르만,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 노동자였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길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등석 객차인 플라츠카르타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2층 침대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땀 냄새와 보드카 냄새, 그리고 찌든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2층 침대였습니다. 저는 배낭을 베개에 삼아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덜컹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9,288km,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 길을 저는 6박 7일 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건물들이 멀어지고 곧이어 끝을 알 수 없는 자작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은 아름답기보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저 설원 어딘가에 저를 쫓는 보위부 요원들이 매복하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이, 친구. 얼굴이 창백한데 보드카라도 한잔할 텐가? 아래층 침대에 앉은 덩치 큰 러시아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카자흐스탄 사투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옆 사람과 보드카 병을 부딪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사흘째 되는 날, 바이칼 호수 근처를 지날 때 찾아왔습니다. 열차가 잠시 간역에 멈춰 섰을 때 방한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객차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매는 러시아인들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동양인의 눈, 바로 북한 보위부 소속의 추격조였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다가왔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저들이 내 얼굴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초. 3초 안에 내 정체를 숨길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저는 황급히 배낭에서 낡은 수학 전문 서적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안드레이 박사가 챙겨준 러시아어 원서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두었던 보드카 병을 들어 바닥에 조금 쏟았습니다. 옷소매에도 보드카를 묻혔습니다. 요원들이 제 침대 앞까지 도달했을 때 저는 책을 얼굴에 덮고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일어나봐. 거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러시아 욕설을 내뱉으며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멍한 눈빛, 초점 잃은 시선. 저는 일부러 침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서툰 러시아어로 투덜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러시아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이 친구, 아까부터 술에 취해 자고 있었어.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쌍한 노동자라고. 요원은 제 얼굴과 수배 전단 속에 단정한 금메달리스트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며칠째 씻지 못해 꾀죄죄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전형적인 밑바닥 노동자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이 술주 정뱅이 새끼. 이종훈이 이런 지저분한 곳에 타고 있을 리가 없지. 1등석 칸으로 가보자. 그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멈췄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가 제 맥박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차는 낮과 밤의 경계를 허물며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시베리아의 대평원에서 우랄 산맥의 험준한 산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끝없는 시간 동안 창밖을 보며 수학 공식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정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가끔 열차가 멈출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러시아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평양에 두고 온 친구 광남이를 떠올렸습니다. 광남아, 너도 살아있니?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정말 자유가 있는 걸까? 엿새째 되는 날, 기차는 드디어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역에 도착했습니다. 9,288km의 대장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보위부의 감시망이 가장 촘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안드레이 박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북쪽으로 향하는 또 다른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무르만스크, 북극권에 위치한 러시아 최북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르만스크, 거긴 왜 가려고? 이 겨울에 거긴 태양도 뜨지 않는 얼음 지옥이야. 역무원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북극광을 보고 싶어서요. 제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그곳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줄 자유라는 이름의 오로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500km. 모스크바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고 기차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의 땅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손목 위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 해를 향해 수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스크바를 떠난 열차가 북쪽으로 달린 지 30시간이 넘었을 때 창밖은 기이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낮 12시가 지났음에도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지평선 너머로는 희미한 여명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기간, 극야의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차가 멈춰선 곳은 러시아 최북단의 항구, 무르만스크였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영하 30도.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얼어붙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역 앞 광장에는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눈보라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역 입구에 붙은 수배 전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올림피아드 시상식 사진과 함께 러시아어로 된 현상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공식 협조를 요청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뻗쳤구나. 보위부의 손길이. 저는 시내의 화려한 호텔 대신 도시 외곽에 버려진 구소련 시절의 군사기지 잔해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안드레이 박사가 일러준 곳이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눈발이 들이치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식량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온 딱딱한 빵 몇 조각과 소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노르웨이 국경으로 향하는 마지막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무르만스크에서 국경 마을 보리소글랩스키까지 약 200km. 도로는 이미 봉쇄되었을 확률 99%. 남은 방법은 툰드라, 지대를 가로지르는 도보 이동뿐이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별자리의 위치와 지형의 고도를 대조했습니다. 북극권에서는 나침반도 자성 때문에 오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직 수학적 계산으로 제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건물을 수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근방에 숨어 있을 게 확실하다. 쥐새끼처럼 어딘가 처박혀 있겠지.
익숙한 평양 억양의 목소리, 보이부 추격조였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어둠을 헤치며 제가 숨은 방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벽면에 바짝 붙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폐허 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소리는 공기의 밀도와 온도에 따라 굴절된다. 저들의 위치에서 이 방의 구석은 음영 구역이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깡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멀리 눈 덮인 언덕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정적을 깨자 추격조의 발소리가 급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틈타 저는 반대편 출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무르만스크의 눈 덮인 벌판, 툰드라, 지대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광활한 대지 위로 북극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북서쪽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졸음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앉으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끊임없이 수학 공식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오일러의 공식, 테일러 급수, 삼각함수의 합 공식. 그것은 제 의식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주문이었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해가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별빛과 제 계산만 믿고 전진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폐에서는 피 냄새가 났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못 가겠습니다. 방정식의 답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미 유리가 깨지고 낡아버린 시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바늘이 아주 미세하게 째깍 소리를 내며 한 칸 움직였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이었을까요? 그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파란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오렌지색 불빛과는 다른 아주 차갑고도 평화로운 푸른빛, 노르웨이 국경 검문소의 조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무릎이 깨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추격조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쏴라, 죽여서라도 데려가야 한다. 탕, 탕,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옆에 눈밭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 철조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노르웨이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근육을 쥐어짜 철조망 아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제 옷이 날카로운 가시에 걸려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상체가 국경선 넘어 노르웨이의 하얀 눈 위로 엎어졌습니다. 멈춰라, 거기서. 노르웨이 국경 수비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한복을 입은 커다란 체구의 사내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금메달을 꺼내 보였습니다. I am North Korean Gold Medalist. 리종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9,000km의 사선을 넘은 소년 수학자의 방정식이 드디어 자유라는 정답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깨끗한 소독약 냄새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온기였습니다. 천장은 평양의 낡은 회반죽이 아닌 매끄럽고 하얀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곁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기계의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드나? 낯익은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억세고 날카로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품이 있는 루마니아에서 몰래 들었던 그 남조선의 말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 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학병원이다. 걱정하지 마라. 넌 이제 안전하다.
사내 중 한 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9,000km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의 얼음물, 시베리아의 고독한 열차, 그리고 북극의 그 시커먼 어둠까지. 사흘 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저를 향해 국정원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종훈 군, 우리가 자네의 소지품을 확인했네.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묻는 거다. 정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르만스크까지 그 길을 혼자 온 건가? 저는 말없이 배낭 구석에서 꼬깃꼬깃해진 제 연습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양에서부터 적어 내려간 수많은 수식과 계산법, 그리고 러시아 전역의 검문소 위치와 순찰 주기를 확률로 계산한 도표들이 빼곡했습니다. 요원들은 연습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급기야 서울 본부에서 파견된 루트 분석 전문가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안경을 치켰으며 제 메모를 보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경로가 아니야. 이건 완벽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 루트를 택합니다. 그게 가장 가깝고 브로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종훈 군은 정반대였어요. 보위부가 가진 감시 자원의 밀도를 함수로 계산해서 그 밀도가 가장 낮은 0에 수렴하는 지점만 골라서 선을 그었군요. 그게 바로 이 시베리아 북극 루트였던 겁니다. 그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제 지도를 보여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위부는 종훈 군이 금메달리스트라 해외 인터넷을 접했을 걸 알았고 당연히 서울을 동경해 남쪽으로 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 국경에 전력을 90% 집중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예측의 허점을 찔러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보위부의 예측 확률을 수학적으로 역이용한 겁니다. 이건 국정원 베테랑 요원들도 생각하기 힘든 미친 전략입니다.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7살 소년이 오직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로 국가보안기구의 추정망을 비웃으며 지구 반 바퀴를 돌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종훈아, 무르만스크 툰드라 지대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니? 거긴 화이트아웃 현상 때문에 나침반도 소용없을 텐데.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별자리의 고도와 시간의 흐름을 미분해서 제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제 걸음거리가 1시간에 몇 미터인지, 눈의 저항값이 얼마인지 변수로 두고 계산하면 눈을 감고도 북서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요원들이 한 탈북 소년의 천재성 앞에 압도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째깍이며 돌아가는 그 시계 말입니다. 네,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 좌표를 남기셨다니. 아버지는 학문에는 국경도 거짓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낸 건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숙제였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노르웨이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특별난민 지위를 부여받았고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오슬로 공항에서 한국행 특별기에 오르기 전 저를 치료해 주던 노르웨이 의사가 다가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캔커피와 초콜릿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마음껏 공부하렴.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를 때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노르웨이의 만년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솟구치는 기체의 진동을 느끼며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방정식의 마지막 변수, 나의 생존이 드디어 상수가 되었음을.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한국의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학 천재, 9,000km 사선 넘어 자유를 품다. 국정원도 놀란 그의 탈출 방정식. 저는 신문을 덮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서재가 아니라 햇살이 가득한 강당에서 제가 푼 정답을 채점해주고 계셨습니다. 종훈아, 고생했다. 이제 내 진짜 인생을 살아라. 저는 꿈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다시는 시계를 멈추지 않을게요. 비행기는 부드러운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평생을 그리워했던 진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노르웨이 국경 검문소의 푸른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 방정식의 최종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부는 결코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200m 눈 덮인 황야에서 제 등 뒤를 덮친 건 북극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추격조의 살기였습니다. 저기 있다. 쏴라, 시신이라도 좋으니 절대 넘기지 마라. 평양에서부터 저를 쫓아온 보이부, 행동대장 강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탕, 탕, 고요한 북극의 정적을 깨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탄환이 제 어깨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의 죽음은 한낱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밭을 굴렀습니다. 저 멀리 노르웨이 국경 수비대의 서치라이트가 이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종훈아, 당황하지 마라. 추격 차량의 속도는 시속 40km, 눈의 깊이는 60cm, 저들이 나를 덮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45초. 제 머릿속은 다시 차가운 계산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국경을 향해 직선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사가 급한 설벽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는 눈사태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강철과 요원들이 저를 잡기 위해 설벽 아래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품속에 있던 신호용 권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 할아버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아닌 머리 위에 거대한 눈더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폭음과 함께 거대한 설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사태다. 피해! 요원들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렸고 집어삼킬 듯한 눈더미가 보위부의 차량과 추격조를 덮쳤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국경 철조망을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너머 푸른 빛이 일렁이는 노르웨이 땅만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철조망 위를 넘어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리종훈, 거기 서라. 눈더미를 빠져나온 강철이 권총을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노르웨이 영토 안으로 굴러떨어진 뒤였습니다. 탕! 마지막 총성이 들렸지만 탄환은 제 발치에 박혔습니다. 그만둬. 여기는 노르웨이 왕국 영토다. 스키를 탄 노르웨이 국경 수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나타났습니다. 강철은 국경선 한 발짝 앞에서 멈춰 서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저를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눈 속에 얼굴을 묻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 목에 걸린 금메달과 아버지가 남긴 좌표가 새겨진 그 시계를요. 노르웨이 수비대원이 저를 안아 올렸을 때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9,000km의 도박, 승률 1%의 방정식이 마침내 생존이라는 해를 산출해낸 것입니다. 오슬로 병원에서 보낸 열흘은 꿈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경로를 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종훈 군, 자네가 온 이 길은 우리 정보사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던 루트야. 러시아 FSB의 눈을 피해 무르만스크까지. 대체 어떻게 한 건가? 요원의 물음에 저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오슬로 시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학에는 최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위부가 제가 남쪽으로 갈 확률의 99%를 걸었을 때 저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북극을 선택했습니다. 확률의 허점을 찌르는 것, 그것이 제 수학이고 저의 탈출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7살 소년이 세운 치밀한 계산 앞에 대테랑 정보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길, 보위부는 마지막 테러를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오슬로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특별기 안, 저는 국정원 요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승무원으로 위장한 낯선 사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소매 사이로 날카로운 주삿바늘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죽어야 공화국의 체면이 선다. 그는 강철이 보낸 마지막 자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이미 제 머릿속 계산대로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일러준 적의 예상 적군, 경로에 매복해 있던 요원들이 순식간에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끝났다, 종훈아. 이제 진짜 내 나라로 가자. 요원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를 가로지르는 태양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차가운 인공 태양이 아닌 전 세계를 공평하게 비추는 진짜 태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 그들 속에서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종훈 군, 탈북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에스코트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공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두뇌로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수학을 하겠노라고. 알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소란을 뒤로하고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국정원 안가였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화려한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제 앞에 조사실 안은 무거울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분석관들과 보안 전문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급파된 수학 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가 노르웨이 병원에서부터 기록해온 낡은 연습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종훈 군, 이게 정말 자네가 직접 계산한 건가? 안경을 고쳐 쓴 수학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베리아 열차 안에서 작성한 검문 확률 분산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 FSB의 검문 패턴을 3일간 관찰한 뒤 그들의 교대 시간과 피로도를 변수로 넣었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거든요.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인식의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석관들은 자기들끼리 당혹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시베리아 루트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 그런데 자네는 보위부의 추적 동선을 정규 분포 곡선으로 그려서 그 꼬리 부분 아웃리어, 즉 확률이 0.1%도 안 되는 극단적인 틈새만 골라 타고 넘어왔어. 이건 수학이 아니라 예술이야. 국정원 과장이 제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위부가 경악한 이유를 알겠군. 그들은 체스판 위에서 자네를 찾고 있었는데 자네는 체스판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이종훈, 자네가 뚫은 이 길은 이제 우리 정보사의 전설이 될 거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내놓은 아버지의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원 기술팀이 정밀 분석을 위해 가져갔던 시계의 결과 보고서가 도착한 순간 조사실 안의 모든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훈 군, 아버님이 남기신 시계 뒷면의 숫자들 말이다. 그게 단순한 좌표가 아니었어.
기술 요원이 화면에 시계 뒷면을 3D 스캔한 영상을 띄웠습니다. 육안으로는 숫자만 보였지만 미세 현미경으로 확대하자 숫자들 사이에 더 미세한 문양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개발 중인 최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 제어 알고리즘 핵심 코드였습니다. 리재성 교수는 자신의 목숨과 바꾼 이 정보를 시계에 새겨 자네에게 맡긴 거다. 내가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곧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되도록 설계하신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저를 탈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친 학문의 결과물이 독재자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아들의 손을 빌려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수학자로 남고 싶으셨던 거군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들의 천재성이 가장 위대한 곳에 쓰이도록 마지막 방정식을 완성하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은 저를 보고 북극을 넘어온 기적의 소년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영웅담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눈에 서린 그리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의 탈출은 수학으로 계산된 최적해였지만 저분들의 탈출은 오직 살고 싶다는 뜨거운 본능이 만들어낸 위대한 오답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지만 삶에는 수만 가지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날 무렵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낡은 시계였습니다. 최고의 시계 장인을 수소문해서 고쳤다. 이제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맞을 거다. 저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째깍, 째깍. 멈춰있던 아버지의 시간이 이제 제 맥박과 함께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이제 단순히 과거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 날, 제 앞에는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도 굶주림의 공포도 없는 세상. 저는 배낭을 고쳐 매며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이 시계를 움직일게요. 아버지가 못다 푼 세상의 모든 문제, 제가 다 풀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며 다음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제 인생의 두 번째 방정식을 풀러갑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벚꽃 흩날리는 교정에 서 있습니다. 1년 전 북극의 얼음판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소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른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을 때 많은 분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기적은 강의실 창가에 앉아 아무런 방해 없이 수학 공식을 풀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청 장치도 감시의 눈초리도 없는 곳에서 오직 진리만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제가 9,000km를 달려와 찾은 정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을 들고 종로의 낡은 시계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장인 어르신은 제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를 보더니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허허, 이 낡은 소련제, 시계를 아직도 차고 다니나 부품도 구하기 힘들 텐데.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시계보다 정확한 시계입니다. 제 아버지가 주신 심장이거든요. 수리를 마친 시계는 이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평양의 어두운 서재에서 저를 배웅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 저에게 자유라는 변수를 주셨고, 저는 그 변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식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재회 방정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공하여 언젠가 올 통일의 날에 어머니를 당당히 모셔오는 것. 아니, 그전에라도 어머니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수학자 리종훈이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입니다. 강연을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장하다, 아들아.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건너온 것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치환되는 거대한 세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 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방정식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자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미사일 알고리즘 코드는 이제 국방연구소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패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학문의 참된 가치가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정답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17살 소년도 9,000km의 사선을 뚫고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정식에도 반드시 희망이라는 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반드시 정답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제 손목 위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시계가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째깍, 째깍. 이 소리는 이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가리키는 전진의 발소리입니다. 제 이름은 리종훈입니다. 북한의 수학 영재였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청년 수학자입니다. 저의 탈출 방정식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저희 자유 방정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도 언제나 자유와 행복이라는 정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